514페이지 개발의 유형, 개발 방식. 그래서 개발론 빨리 정리하고 간평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약집은 개발관리론 볼 때는 요약집 참고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서 보세요. 어차피 기본서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 모의고사 보신 거는 별 얘기 안 할게요. 그 문제 처음에 감수 보고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에는 안 맞는 문제라 그냥 좀 점수가 안 나오셨다면 문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나오는 문제 형태랑은 좀 많이 차이나게 문제를 내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514페이지 피셔서 개발 방식에 대한 얘기. 다른 거 묻는 거 아니고 그냥 개념 물어요, 개념. 그래서 분류하고 이러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뭐 어차피 개념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514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 신개발과 재개발에서 니은번에 있는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는 좀 외워두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개발의 유형은 외우실 때 수, 개, 보, 철 이렇게 외우시고, 이거는 수복, 얘는 개량, 보전, 철거 재개발이었고, 내용은 얘는 노후화나 불량화의 요인을 제거한다고 그래서 그 제거하는 걸 빼기로 기억하자고 그랬고, 얘는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첨가, 근데 그 첨가하는 걸 더하기로 이해하시자고 그랬고, 보는 노후화나 불량화가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가장 손대는 게 적어서 소급, 그 다음에 얘는 기존 시설을 완전히 대체하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거니까 손대는 게 가장 많다고 그래서 적극,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의 종류는 수, 개, 보, 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빼기, 더하기, 소극, 적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유형은 개발에 필요한 땅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그 용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럼 개발에 필요한 땅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내 땅 개발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두고 단순 개발 방식. 그래서 토지 소유자 땅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개발한 토지를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법에서 배우시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 주고 사면 되죠. 그래서 매수 또는 수용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뭔가가 결합된 혼합 방식,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뭐 개념은 읽어보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단순 개발 방식은 개발 전에도 내 땅이었고 개발 이후에도 내 땅이니까 권리의 변화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환지 방식은 내 땅을 개발해서 되돌려 줄 때는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되는 채비지나 또는 공공용지는 제하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감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개발 전에는 내 땅이었지만 이 땅을 팔아버렸으니까 얘는 권리가 아예 소멸합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혼용 방식이라는 게 시험에 2차례 나왔었는데 뭐와 뭐가 결합되느냐를 물었었어요. 그래서 얘는 매수 방식하고 누구랑 결합된 거다, 환지 방식이 결합되는 형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내용을 물어놓고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을 뭐라 부릅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 시험에 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16페이지에 개발 방식에서 8번에 있는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 주체와 관련해서 그 개발 주체가 민간일 때, 그래서 이건 이제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책에 이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되게 잡다한 걸 많이 넣어놨는데, 민간 개발 방식 그럼 보통 네 가지를 들어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들고 있는 얘기들이고, 우리 책에 보면 조금 분류를 잘못해 놓으신 게 있던데 518페이지 보시면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사업 수탁 방식을 별도로 빼놨잖아요. 그럼 이 별도로 빼놓은 게 3번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이랑 구별하라고 이렇게 빼놓은 건데, 실제로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은 그 지주 공동사업 방식의 종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분류를 하면 지주 공동사업 방식에 또 몇 가지가 있구나,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세 가지만 써놨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그래서 네 번째 거를 누굴 넣어놓으시면 돼?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분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건 그냥 거기 개념 나와 있는 대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자기의 땅을 직접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 소유자 혼자 개발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516페이지에 있는 자체개발 사업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자금 조달해서 직접 건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장 큰 특징이 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도 양호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개발 이익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건 장점인데, 단점은 그만큼 개발에 대한 위험을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건 단점. 그래서 혼자서 개발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위험이 커서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라는 건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 소유자의 개발인데 그 사업의 시행을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개발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업을 개발업자가 대신 시행해 줬으니까 그 시행에 따른 공사 비용을 지불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공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 네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사 비용을 개발업자한테 어떻게 갚아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공사 비용을 뭐로 준다? 완성된 건물로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사비 대물변제형. 그럼 얘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돈을 대서 건축을 한 다음에 이 건축 비용을 뭐로 준 거예요? 완성된 건물로 떼어준 거예요. 그래서 건축 비용에 맞게 건물을 줬다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이 두 개는 동의어라고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일단 개발된 부동산을 분양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분양 수익금을 공사비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 부릅니다. 그럼 얘는 이름의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할 때 그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투자자 모집형.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사업 시행을 위탁했으니까 그 위탁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거죠. 뭐 수수료 포함해서. 그게 이제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 방식의 네 가지 종류는 그냥 공사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느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냈던 게 요 토지개발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구별하라고 출제자가 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탁자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수탁이든 신탁이든 탁자가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 좀 보시면 518페이지 아까 지주 공동사업의 내용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던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은 기업본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에 사업이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근데 그 토지 소유자 거를 니은번에 있는 것처럼 개발업자한테 사업 시행만 하게 시킨 거예요.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신 해줬으니까
그로부터 뭘 받는 거다?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D급번에서 이 개발 사업은 누구 거니까? 토지 소유자 거니까 자금도 누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리을번에 보시면 그로부터 발생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도 누가 가져간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이런 방식이 사업 수탁 방식이라면 앞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에 51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은 기업번에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신탁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뭘 맡긴 거예요?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니은문에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는 갖고 있지만 이걸 개발할 만한 충분한 자금도 없고 내가 개발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하질 못하니까 신탁회사한테 토지 소유권을 넘겨서 대신 좀 개발해 주세요 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얘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개발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디귿에 있는 것처럼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아예 형식적으로 이전돼 버리는 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미음배에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토지 소유권을 아예 이전을 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그냥 수익증권만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누구 명의로 이루어진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의 명의가 신탁회사한테 있으면 돈도 누가 되는 거고? 신탁회사가. 그래서 이 완성이 된 건물도 기본적으로 누가 갖는다? 신탁회사가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누구한테?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번 보시면 건물이 준공되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이니까 신탁회사가 사람을 모집해서 즉 분양을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그 수익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신탁증권의 소유자인 신탁회사한테 배당만 해주는 형태인 거죠. 그러다가 15번에 있는 것처럼 신탁기간이 종료됐어요. 즉 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원래 이 토지는 누구 거였는데? 토지 소유자 거였는데 건물만 지어달라고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럼 개발사업이 다 끝났고 수익이 다 배분이 됐다면 그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원래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반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토지개발 신탁입니다. 그럼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신탁하고 위탁 방식의 비교를 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둘 다 신탁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것처럼 소유권이 이전돼야죠. 그럼 신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위탁의 대상 이렇게 보세요. 위탁의 대상. 그러니까 둘 다 뭔가를 맡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니까 그 맡긴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맡긴 대상이.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뭐만 맡긴 거다? 개발 사업의 시행만을 맡긴 거고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아예 뭘 맡긴 거예요?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맡긴 거고. 그래서 그 위에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이유가 없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아예 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에서 개발 사업의 주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질 않았으니까 이걸 누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고 돈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누가? 신탁회사가 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 구별하라고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탁자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구별 잘 하시면 되고 그 옆에 519페이지에 있는 5번에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그냥 이름 그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법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법인들이 만들어진 공동 법인체를 컨소시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법인이 참여해서 만든 컨소시엄이라는 별도의 연합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컨소시엄 구성 방식.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6번에 있는 등가교환 방식은 아까 대물변제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 똑같고 신차지 방식은 우리나라 용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용어니까 시험에 언급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개발 방식을 뭐 구분해서 내줄 때도 있지만 그냥 다 묶어서 내요. 이렇게 쭉 묶어갖고 다음 중 부동산의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발 방식의 개념들 잘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냈던 문제가
뒤에 한번 볼게요. 책에 547페이지 한번 가봐요. 547. 가시면 10번 문제가 회차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럼 그 10번이 우리 책에는 공통적으로 작년 문제는 회차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작년 문제인데 10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랍니다. 그럼 1번에서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자체 개발 사업은 아까 토지 소유자가 혼자 자기 땅을 개발하는 거랬죠. 그럼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어떻다? 크다. 그래서 위험 관리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1번은 맞는 표현이고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일단 부동산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개발된 부동산을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럼 공사비를 뭐로 떼어줬다는 얘기예요? 완성된 부동산으로 떼어준 거죠. 그럼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답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2번은 맞는 표현이고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소유권의 이전이 나타나는 건 어디에서만? 신탁에서만 그런 거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인 건 수탁 방식에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차이점. 소유권 이전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 사업 주체가 누구냐는 동일한 점이 아니라 뭐다?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럼 3번이 틀렸고 그럼 작년 시험에서도 뭘 물은 거예요?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 구별하시는 거.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럼 내용 속에 이름 나와 있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개념 속에 이름 나와 있죠. 뭘?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그 답은 5번. 아니 틀린 거 찾았으니까 답은 3번.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개념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519페이지 오셔서 양가로 6번에 가보시면 양가로 6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그럼 얘는 뭐냐면 개발 주체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민간 자금 도입이라고 하는 PFI 방식을 가지고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요 PFI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자금의 도입. 이걸 영어로는 PFI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딴 걸 묻는 게 아니고 이러한 방식의 책에 보니까 뭐 BTO, BTL, BOT, BO 등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건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BTO, BTL, BOT, BO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단어들에 들어가는 영어 약자의 뜻을 알고 계시면 문제 풀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B자와 T자와 O자와 L자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이 영어 약자들은 전부 다 그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 민간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민간이 그 주체가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B는 빌드의 약자예요. 빌드. 그러면 얘는 민간이 직접 이 시설을 자기 돈으로 어떻게 했구나, 개발했구나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고, T는 트랜스퍼의 약자여서 이 개발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정부한테 이전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걸 돈 받고 팔았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그래서 매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기부채납의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이 일어납니다. 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퍼레이트. 그래서 민간이 이 시설을 직접 어떻게 해서,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해서 그로부터 뭘 내고 있을 때, 수익을 내고 있을 때를 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오운.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하지 않고 민간이 직접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를 뜻합니다. 그럼 주의하실 건 T자랑 O자가 같이 왔어요. 뭐 OT로 왔던 T5로 왔던 T랑 O랑 붙어 있다.
그럼 그때 O는 절대 요 개념이 될 수는 없죠. 왜냐면 T라는 말 자체가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말하는데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민간도 이걸 소유한다? 말이 안 되니까 항상 T랑 같이 붙어있는 O는 누구의 뜻이다?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 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L은 리스. 그래서 이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이 보유는 하지만 민간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갖고 있지만 이걸 직접 운영해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부한테 어떻게 주고 있을 때? 임대해주고 있을 때 이때를 L, 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BTL이 뭔지 20자 내외로 설명하세요. 이런 시험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주관식 시험은 안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한글로 돼 있는 거를 보고 이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만 찾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민간이 개발한 시설인데 개발이 끝나자마자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했고 민간은 그 시설의 운영권을 받아서 직접 운영해서 수익 내고 있다. 그러면 걔네들 조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B, T, O. 그렇게만 찾을 줄 알면 되는 거고. 민간이 개발한 시설을 일단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을 다 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있다. 그럼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B, O, T가 되는 거고. 민간이 개발한 시설을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줬고 민간은 그 시설의 운영권을 받았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부한테 임대해주고 있다. 그럼 이걸 BTL. 민간이 개발한 시설을 민간이 보유하면서 민간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 내고 있는데 이 시설이 공공 서비스다. 그러면 그거에 BO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한글로 돼 있는 것들을 뭐로만 바꿀 줄 아시면 돼요. 영어로만 바꿀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만 몇 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책에 몇 페이지예요, 이게? 책에 549페이지 가보시면 549 12번, 13번, 14번이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얘기인데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에 3번 12번에 3번만 봐요. BOT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 영어 약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영어는 읽어볼 필요 없고 뒤만 읽어보면 돼요. 뒤에.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이걸 우리는 영어로 뭐로 표현한다? B.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소유하면서 운영을 했다. 이걸 영어로는 O로 표현합니다. O. 오퍼레이트 O. 그리고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이걸 영어로는 T로 표현합니다. T. 그러면 이거 연결하면 뭐가 돼요? BOT. 그러니까 한글에서 영어 약자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풀어봐요. 13번. 이것도 작년 문제인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그래놓고 동그라미에서 시설의 준공 이걸 영어로는 B로 표현하는 거죠.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됐다.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긴 거니까 이게 T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면서 직접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O로 표현하죠. O. 그럼 연결하면 뭐가 돼요? B, T, O. 그 답은 2번. 그래서 이거 고속도로 만들 때 보통 이런 방법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영어 약자 찾아서 조합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고 지난주에 했던 개발의 타당성 분석까지 포함해서 개발론에서는 한 시험 문제 2개쯤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많이 낼 때 3개까지도 내는데 아마 작년에 3개 문제씩 내갖고 올해는 한 2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관련해는 마지막 단원이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래서 535페이지 가보시면 535페이지 가시면 02번에 부동산 마케팅의 3가지 전략 부동산 마케팅의 3가지 전략. 마케팅은 얘 말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3개를 구별하세요 이렇게 내면 쉬운 문제 준 거고 그렇지 않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는 뭐 낸다?
구별하는 거 됩니다. 구별하시는 거. 구별하시는 거. 그럼 일단 이 세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뭔지 개념은 일단 구별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시장점유 마케팅의 개념 보시면 시장점유 마케팅이란 이건 시장 상황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경기 변동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급자가 유리한 시장이 되는 거죠. 이걸 매도자 시장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공급자한테 유리할 때 사용되는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입니다. 여기서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얘는 물건을 살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살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된다는 건데 얘는 파는 사람들 간에 서로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파는 사람 간에. 그러면 내가 다른 물건 팔고 있는 공급자와 경쟁을 해서 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전략이 시장점유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살 사람이 없어서 걱정은 안 하죠. 왜? 대한민국 국민의 뭐 5천만 명이면 4천만 명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뭐 수요자가 부족해서 걱정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폰 판매 업체에서는 뭐가 걱정인 거예요? 다른 공급자와 어떻게 경쟁을 해서 내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할 거냐,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전략이 뭐다? 그게 시장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공급자와 경쟁을 해서 내가 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는 전략이 시장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럼 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대요. STP 전략과 사피 믹스. 그래서 STP 전략은 그냥 S 전략하고 T 전략하고 P 전략의 약자니까 이거 구별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S는 영어로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분화의 약자인 거고, T는 타겟팅,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표적시장 선정 전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P는 포지셔닝, 그래서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설명 들을 때 시장 분석할 때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 구별할 줄 아시면 되는데, 세분화는 어떻게 하는 거랬어요? 물건을 사는 수요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특성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그 수요자들 어떻게 해놓는 거? 분류해 놓는 것까지를 시장 세분화, S전략이라 부르는 거고, 그럼 그 세분화된, 유형화되고 세분화된 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먹기에 제일 유리한 시장, 이걸 표적시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먹기에 제일 유리한 표적시장을 결정하는 게 뭐고, 이게 T전략이고, 그 표적시장의 수요자들한테 딱 맞도록 제품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 차별화시키는 걸 P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536페이지 보시면 세분화 전략의 개념에서 A번에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여기까지를 일단 읽으세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이게 혼란스러운 조문이니까, 아니 혼란스러운 내용이니까 요거는 건너가시고, 그래서 B번에서 시장 세분화란 특정 부동산을 선호하는 매수자들을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수요자들 그 특성에 따라 구분만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니은번 표적시장의 선정 전략이란 그 전 단계에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걸 뭐란다? 표적시장의 선정. 그럼 거기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아먹기에 제일 유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표적시장. 디귿에 있는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공급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말고도. 그럼 그 다른 공급자와 뭐 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제품 자체를 어떻게 한 거다? 차별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차별화 전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S전략은 어디까지? 물건을 살 수요자들을 그 특성에 따라 어떻게 한 거? 세분해 놓은 거. 그리고 그 세분된 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물건 팔아먹기 제일 유리한 표적시장을 정하는 게 T전략. 그 다음에 그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공급자들 중에서
내 제품을 다른 공급자 어떻게 하는 거? 차별화시키는 게 P 전략. 그러면 개념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재작년 시험에서 25회 시험에서 출제자가 이 두 개를 혼동해갖고 정답이 두 개 됐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무조건 이 부분과 관련된 시험 문제 낼 때는 이거 구별하는 게 혈안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 구별 못하시면 틀린다고 보세요. 그래서 세분화하고 표적시장의 선정은 무조건 구별하셔야 돼요. 그 세분화는 물건을 살 수요자들을 유형화시키고 세분한 것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 세분된 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물건 팔아먹기에 제일 유리한 사람들을 결정하는 걸 T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거 두 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P믹스라고 하는 건 536페이지는 4P믹스는 그냥 다른 말 아니고 다른 공급자와 경쟁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 가지 P를 다른 공급자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시키는 거예요. 네 가지 P에 차별합니다. 네 가지 P에 차별화. 그럼 이 네 가지 P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유통경로,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촉 또는 홍보라고도 하는 프로모션. 이 네 가지 P를 다른 공급자와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뭐다? 이게 4P믹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 P가 뭘 뜻하느냐를 한글하고 같이 물어보면 그래도 쉬운 거고,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4P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건 가격, 프라이스,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유통경로, 플레이스, 차별화, 프로모션을 말한다. OX? 프로모션, 차별화, 프로모션이 아니라 차별화, 포지셔닝. 그래서 OX, X. 그렇게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P가 뭔지 알고 계시면 되고, 25회 시험에서는 한글은 안 써놓고 요 영어로만 써준 적도 있습니다. 네 가지 P의 구성 요소가 맞는지. 그러니까 한글도 알고 계시고 영어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4P믹스는 그냥 이름 그대로 네 가지 P를 다른 공급자와 차별시키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면 아무리 공급자가 많더라도 그 공급자가 어떻게 해서 차별화시켜서 내가 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시장점유 마케팅이에요. 538페이지 가서 두 번째 있는 고객점유 마케팅은 그냥 개념에서 1번하고 4번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2번이 이 고객점유 마케팅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기존의 마케팅 전략, 이건 뭐 시장점유 마케팅을 말하겠죠. 그럼 이 시장점유 마케팅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 위주로? 수요자 위주로 바뀐 게 이제 고객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럼 수요자 위주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1번에서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 그럼 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를 4번에 있는 뭐라 한다? 아이다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주의, 어텐션. 두 번째가 관심,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욕망, 디자이어. 그 다음 네 번째 행동, 액션이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면 수요자마다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각각 그 위치하는 단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의 단계에 있는 수요자하고 그 다음에 욕망 단계에 있는 수요자하고 똑같이 내가 마케팅 전략을 똑같이 사용하면 그 사람들한테 먹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먹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고객점유 마케팅이라는 건 1번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그 내용을 서로 좀 어떻게 하는 거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걸 고객점유 마케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하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하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고객점유 마케팅. 그래서 고객점유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건 지금 설명드린 누구? 아이다 원리 같은 걸 활용하는 거죠. 관계 마케팅은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말이 뭐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뭘 만드는 거예요?
단골 만드는 거예요, 단골. 그러니까 내 물건을 한번 사간 사람은 계속 이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골 만들려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골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팔고 있는 뭐를 알리는 거예요. 브랜드를 알리는 거예요, 브랜드. 그래서 내 물건을 샀던 사람은 뭐만 보고도, 그 메이커만 보고도 내 물건을 계속 사게끔 유도하는 거. 그래서 백색가전 있잖아요, 백색가전.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세탁기, 또는 뭐 김치냉장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나라 전자회사들 중에서 어디 게 제일 나으세요? 냉장고 누구 게 제일 나? 제가 써보니까 LG 게 제일 나. LG 게. LG 거. LG 게 제일 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났어. 그러면 LG 거 써본 분은 그 다음에도 뭐 산다는 거예요? LG 거 살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를 강화시켜서 내 물건을 한번 써본 사람은 이 브랜드만 보고도 그 물건을 계속 사게끔 유도하는 거. 이런 식의 전략이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세 가지 구별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 내는 거고 내용만 구별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구체적 내용 물어서 STP나 4P 믹스가 뭘 뜻하는 거냐 물어보면 좀 까다로워지고 그 중에 특히 누가 누구 잘 구별하셔라. S 전략하고 T 전략이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냈던 게 뒤쪽으로 좀 가보시면 책에 500몇 페이지요. 56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번에 560페이지 3번에 아니 30번 죄송합니다. 560페이지 30번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30번처럼 내는 문제가 문제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거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 그럼 말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줄여 읽으면 뭐예요? 4P 믹스죠. 그럼 4P 믹스의 구성 요소인 네 가지 P가 뭐냐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유통경로, 플레이스, 판촉, 프로모션, 가격, 프라이스. 그러면 네 가지 P를 제대로 설명했죠. 그럼 1번은 맞았고 그 밑에 31번에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31번에 3번 지문 25회 때 나왔던 거 3번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그러면 이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이 뭐라는 거예요? 4P 믹스예요. 4P 믹스. 그럼 그 네 가지 P를 여기서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이라고 뭐로만 써줬어요? 영어로만 써놨어. 이렇게도 물어요. 그리고 그 네 가지 P의 구성 요소가 제대로 맞는지 찾으라고 냅니다. 이게 4P 믹스에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P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고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셔서 30번에 2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그러면 얘는 아파트라고 하는 제품 자체를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시킨 거죠. 그럼 이게 네 가지 P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제품, 프로덕트 차별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고 3번 표적시장이라는 거의 개념. 표적시장은 아까 전 단계인 S전략, 즉 세분화된 전략에 의해서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내가 물건 팔아먹기에 제일 유리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이걸 두고 뭐라고 정의한다? 표적시장. 표적시장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번째 유통경로 전략은 4P 믹스 중에 유통경로 전략이잖아요. 그럼 얘는 유통경로를 차별화시키는 거니까 다른 공급자와는 판매되는 경로를 차별화시킨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경로 차별하니까. 그러면 근데 그 내용 보니까 고객 행동 변수나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했다. 그럼 이 고객이 수요자고 결국 이 수요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분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플레이스 전략이 아니라 뭐예요? STP에 들어가는 S 전략, 세분화 전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포지셔닝, P 전략은 STP 전략 중에서 P 전략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한다. 그럼 이 말은 제품 자체를 다른 공급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별화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념 물어보면 제일 어려워요, 이나마. 근데 뭐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 안 될 얘기는 아니니까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개가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된다고 했던 개발 관리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틀리지 마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56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감정평가론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 쉬었답니다.